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와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여야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1억 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냐는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63%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당선인,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과 함께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또 앞다퉈 출시되는 무료 배달이 정말 공짜인지 KBS 김가람 기자와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5월 2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간밤에 들어온 외신입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기준금리는 인상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실 최근 시장 관심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국 물가가 너무 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냐, 진짜 올리냐에 사실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우려를 이번에 이 파월 의장이 인상은 아니다는 쪽으로 좀 정리를 확실히 해줬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동결한 후에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낮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뉴욕 증시 이 주요 지수들이 한때 1%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좀 금리 부담이 그래도 좀 여전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해 내리더라도 올해 한 번 정도, 또 그것도 오는 한 9월 정도는 지나야 한다는 관측들이 좀 나오면서 여전한 고금리 부담 때문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물가 상황에 관해서는 파월 의장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네, 이 파월 의장은 올 들어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2%대라는 더 큰 확신을 좀 얻기까지 좀 전에 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가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들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사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자들이 이번에는 이런 발언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파월 의장이 우리의 금리 결정은 이 다가오는 데이터, 이 데이터에만 의존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딱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전격 합의했습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수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어제 여야가 오늘 처리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제 협의해서 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면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 등 일부에서 여당에서 독소 조항이라면서 반대했던 일부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또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최장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통과된 이 합의를 보면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은 국민의힘에서 좀 양보를 했고
이 특조위 권한과 관련해서는 이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협치를 한 결과다. 이런 이 해석도 나오는데요. 앞서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용산 회담에서도 이 독소 조항들을 좀 제거하면 조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이번에 여야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걸 바로 좀 성과로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실과 함께 유가족들도 환영의 입장을 냈어요. 네, 먼저 이 대통령실은 여야의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이 용산 회담을 통한 이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이 시민대책회의는 뭐 만시지탄이지만 진상 규명에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모처럼 합의 처리의 뜻을 모았지만 최상병 특검법 등에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 당장 오늘부터 이런 다른 이견들 때문에 문제가 뭐 생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나 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도 오늘 본회의에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안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는 4일 이 모레 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오늘 이 안건들을 본회의에 좀 상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당장 이 산적해 있는 다른 쟁점 법안들은 이렇게 좀 견해차가 계속 있다 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죠. 네, 오늘 앞서서 지명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관련 안건들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좀 비대위 인선이 남았는데요. 이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은 저희 KBS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회 이 노장 청년층을 모두 포함을 하고 또 지역을 안배를 하고 또 원 내외를 포함할 것이라면서 대략적인 좀 인선 방향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오는 9일로 엿새 미뤄졌습니다. 단 한 명도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선 중진들을 향해서 적극 나서달라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선출을 엿새나 미뤘는 대로 아직까지나 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 당내에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등이 좀 공개적으로 중진들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건 뭐 추측이지만 앞으로 이 22대 국회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특히 좀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간 좀 협의를 하기가 정말 예전보다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담 때문에 이 원내대표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이철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중진들이 선뜻 못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관측도 나오는데요. 뭐 어제 일부 언론에서 이철규 의원이 이 불출마로 결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철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어떤 결정이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뭐 일단 지금은 이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할지 뭐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렸는지 정말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같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보여지네요. 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2대 국회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바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 박찬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바로 발의를 하겠다고 어제 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폐기가 됐었던 기존의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오는 22대 국회에서는 이 김 여사의 이른바 이 고가 수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서 특검법을 재발의를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 특검법 재발의를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설탕을 넣지 않은 이른바 제로 슈거 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류가 적어서 열량 부담이 좀 덜하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거 네. 충격 아닙니까? 네, 앵커께서도 사실 좀 지적을 하셨듯이 특히 좀 애주가분들께는 다소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제 주변의 애주가분들은 이 제로 슈가를 마시면서 이 건강에 덜 해롭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좀 계속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 자기 합리화 전혀 할 게 좀 아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판매 중인 제로 슈거 소주 5가지와 일반 소주를 비교를 해봤더니
열량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로 슈거라고 하면 뭐 일단 열량이 낮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애초에 일반 소주도 당류 함량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낮기 때문에 제로 슈거라는 이름이 사실상 좀 무색하다는 거죠. 소비자원 측의 좀 간단한 설명은 이 제로 슈거 제품들이 당류가 없는 제품인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이 이 열량이나 이런 데서 영향이 너무 미미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크게 영향이 없다. 열량을 크게 낮추지 못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소비자원 또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우선 이 비알콜 맥주라고 하면 0.0으로 표시가 돼 있고 알코올이 1% 미만 들어가 있다. 1% 미만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알콜 맥주는 비알콜 맥주와는 다르게 0.00으로 0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 뭐 알코올이 사실상 없다는 이 맥주인데요. 특히 임산부들이 이 무알콜 맥주 가끔씩 찾으시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임산부 등을 더 감안해서 이 성분 표시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 고등법원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당초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법원 요구는 이 의대 증원 집행 정지에 관한 항고심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고등법원이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가 인적이고 인적 또 물적 시설 조사를 뭐 제대로 좀 했는지 또 예산은 충분한지 또 이게 이 자료와 회의록 등을 보고 이 충실한 근거가 되는지를 이번에 좀 확실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법원은 이달 중순 전에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고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판결 때까지 이 정부에 증원을 최종 승인하는 걸 좀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져서 대관령이 현재 2도, 태백, 정선, 의성 4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강원 내륙 산지, 전북 동부 등 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하강하면서 즉 복사 냉각이 원활해져서 호남권에 매우 짙은 안개 깔려 있고요. 영남 내륙에도 가시거리 좁혀진 곳 많습니다. 익산의 가시거리가 90m, 광주 340m 등을 기록 중입니다. 광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고 운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전주 24도, 대전 25도 등 18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서울이 기준 28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주말엔 29도로 거의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서울과 경기도, 광주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시흥요금소부터 정체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송파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구리에서 상일 사이와 또 하남분기점에서 강일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전 구간에서는 남사대교 일대와 다시 구리 시계부터 청담대교 부근, 더 가서는 한남대교 일대로 정체입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금천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19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참패 원인으로 용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서 주목을 받은 총선 출마자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기된 쓴소리를 하고 계신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전 앵커님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어제 사무총장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맡고 계신데 어제 또 조직부총장 내정되셨습니다. 현직 계속 이어달라는 얘기네요. 예, 제가 이제 원래 한동훈 비대위에서 조직부총장을 맡았는데 이번에 이제 황우려 비대위원장님이 새로 오시게 됐잖아요. 근데 네네.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뭐 아마도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계속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이제 출범을 합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는 이게 좀 잘 맞으시는 편인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서로. 앞으로 어떠세요? 그럼요. 뭐 과거에 이제 이해창 총재가 오실 때 아마 같이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본인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이 별명이 어당팔이세요. 그러니까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뭐 이런 농담 삼아서 굉장히 사람이 좋아하고 계시지만 할 일은 다 한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치밀한 측면도 있고 지략도 있고. 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연세도 많으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예. 지금 전대 룰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황우여 비대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차기 당 지도부 선출하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관리형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어저께 저희 출연하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 앞에 처절한 반성과 변화 의지 보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형 비대위에 머무는 것보다는 좀 혁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좀 강조돼야 되는 비대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 저는 동의하지만 그게 시기의 문제하고는 그러니까 그 비대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되느냐하고는 그게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당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네네. 현재 당 시스템이 이대로 좋으냐,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선거에서 이번에 패배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이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연말까지 가서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 네. 부분은 아마 비대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황우려 비대위에서 어떻게 당을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예. 자, 국민의힘 3040 험지 출마자 모임인 첫 목회가 얼마 전 출범을 했습니다. 첫 목회 멤버 같은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요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지금 네. 현재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원외위원장들을 좀 당 지도부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우려 신임 비대위원장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그 비대위원들 선출을 할 때 원외 당협위원장 누군가가 이제 지명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목회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 경기 고양병에서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좀 아픈 기억을 좀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부총장님의 패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세요? 저희 당 우리 원래 이제 선거라는 것들은 여당 집권 여당 같은 건 삼위일체잖아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당과 그리고 후보인데 저희가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리고 정권 심판이라는 야당의 어떤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달 말에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 열었습니다.
네. 직접 뛴 후보들의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격앙된 목소리도 많았다고 해요. 혹시 어떤 얘기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경포당이라는 그런 경기도를 포기한 당이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경포당. 비판이었죠. 예, 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32석을 얻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6석입니다. 그러니까 60석 중에서 6석이니까 10%를 얻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하고 또 40대의 경우는 이거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응답자들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 응답을 들어보니까 40대로부터 국민의힘은 공이 네. 남녀 공이 20%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저희로서는 이 두 가지 경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싸늘하게 돌아버린 40대 남녀의 마음을 어떻게 남성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이냐 이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경기도 32석이었던 적이 있었군요. 2008년도에. 네네. 자, 김 부총장께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당의 정책적 판단이 틀렸다 이런 취지 말씀도 하신 걸로 이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역할론 혹은 뭐 총선 전략 뭐 2조 심판론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저희가 이제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른바 2조 심판을 내세웠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거의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 비명 행사,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아닌 사람들이 공천에서 무더기로 탈락하고 예를 들면 박용진이라든가 뭐 윤영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지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공천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것들을 일제히 전면에 내세웠고 저기는 거기에 맞서서 이재명 조국 심판을 내세웠는데 그게 그 정권 심판론에 가려져서 제대로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김종혁 부총장께서는 대통령의 정책이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네, 또 사람들 만남 자리에서 진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예, 그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뭐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 모두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어떤 큰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민주당이 어떤 저희를 공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선전선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먹혔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건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대파 문제 같은 경우에 그게 그 대파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민생 탐방을 하면서 대파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 여기서는 그 800원대 하니까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부분 앞뒤 부분은 다 그 거두절미하고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800원대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4,000원, 5,000원씩에 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컨대 뭐 그런 대응의 미흡도 같이 섞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공식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질의응답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좀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 강조하고 약간 분위기 전환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기자들과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 기자 출신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게 도어 스태핑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에 그 기자들 앞에서 뭐 2, 3분 정도 얘기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에 불과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최고 통치 책임자가 기자들과 자주 만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자회견이 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네네.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그 기자회견이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아직까지 없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번에 아마 취임 얼마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실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못한 건 또 말씀 비판을 받고 또 어려움도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좀 소통하는 대통령 기억나는 분 한 분 누구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8번인가를 예를 들면 영수회담을 하시고 네네. 자주 그 기자들에게 뭐 의견을 표시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보다는 약간 진보 정당의 대통령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능숙하게 하셨던 걸로 노무현 대통령. 예. 기억이 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좀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동했습니다. 역시 여당이 총선 참패로 인한 여소야대 구조로 야당 협조 없이는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회동입니다. 첫 회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물꼬를 튼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수회담 이후에 어딘가요?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다음에 여야가 만나서 왜 미리 하지 못했나? 꼭 대통령과 만나야지 그게 법이 통과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야가 야당 같은 경우는 그 이태원 특별법에 들어있다는 이른바 독소 조항, 네.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직권조사권 이런 것들을 뺐다고 하니까 삭제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빼주고 또 여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미리 통과를 시켰으면 대통령실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주는 것이었을 텐데. 그것 자체가 이렇게 너무 이 용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자체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회담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어떻든 최고 책임자 간의 어떤 회담이고 서로 지켜야 될 어떤 격식과 태도 그리고 의전 같은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날 이재명 대표께서 사전에 해왔던 얘기와는 달리 그냥 그 자리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15분 동안이나 대통령에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쭉 읽어내려 가셨잖아요. 그다음에 기자들도 있어 보라 그랬죠. 예, 나가지 말라고 하고. 근데 그거는 저도 해외 특파원 생활도 하고 국내에서 정치 현장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일종의 파울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건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줘야 될 예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깨진 것 같아서 그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사항 발표했습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 협치의 성과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이제 오늘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네. 어떻게 보세요? 여야 영수회담을 했던 것은 서로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 그런 정신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도 통과시키는 것이고, 근데 민주당이 너무 한꺼번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단계라는 게 있고 하나하나 서로의 신뢰가 쌓여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너 한꺼번에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했던 협치 정신과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당내에서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당의 건강한 모습 아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패배에 책임 있기 때문에 백이 종군해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도 설득해야 하는 원내대표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 아니다. 등 부정적 의견들이 잇따랐습니다. 김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하지만 저는 뭐 처음부터 지금 너무 강성 친윤의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그러면 글쎄 여야 협상이라는 그런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 당이 용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지금 이제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 밥이 그 나물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그런 원내대표라면 그걸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네.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론들이 제대로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분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 밝히는 분들이 없었던 뭐 이철규 원내대표설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당이 너무 위축된 거 아니냐,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비례로 나온 그 김민전 교수가 아니 다 그렇게 안 하겠다면 나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네. 정말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려울 때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당으로부터 이 당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당선이 됐던 분들이라면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스스로 헌신하려는 선당우사의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눈치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용기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꽃가마타라고 배지 달아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그죠? 그렇죠. 그걸 좀 맞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될 텐데 그걸 자꾸 까먹으시나 봐요. 자, 민주당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친명조직 더민주 혁신회의 간담회에서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 각종 설화에 휩싸였던 김준혁 당선인에게 역사 강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로 우려를 하는 게요. 그 이번에 이제 강성 친명계 모임인 혁신회의 쪽에서 그 50분이 쉬운 분이 출마해서 31분이 당선이 됐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발언의 수위가 정말 깜짝 놀랄 지경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양문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저들은 도려내야 할 고름이고 밟아 죽여야 할 바퀴벌레다. 이러면서 자기 당의 비명계 의원들을 이렇게 비판을 했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김우영 당선인 같은 경우는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을 겨냥해서 나이도 어린 놈의 자식이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 같은 지역구일 텐데 거기 네, 은평에. 예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김준혁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들에게 무슨 성상납했다는 식의 이런 발언들 이게 도대체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이런 발언을 하고도 이렇게 다 당선되시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놀랍기도 한데 하기야 뭐 당의 아주 최고 고문이자 원로이시기도 한 박지원 당선인께서 박병석, 김진표 전 현직 국회의장들 다 자기 당 출신인데 이분들을 뭐 무슨 놈들이니 개 XX니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만약에 진짜로 국회 수준이라든가 의원들의 어떤 그 발언 수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분한테 역사 강의를 듣겠다라는 것들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향후 개선안을 담은 총선 백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 단장으로 한 TF 오늘 첫 회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네. 백서라는 게 보통 책 한 권 덜렁 해놓고 나 다 했네 이러기가 쉬운 건데 실제로
그 여당의 반성과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 백서의 위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질문은 잘 그래서 드렸네요. 예, 제가 그 조정훈 의원이 저한테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 지금까지 백서라는 것들이 보면 작성하다 보면 이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것도 빼달라 저쪽에서 연락 와서 저것 좀 빼달라 해서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그야말로 흰백자의 백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빌공짜의 저는 공짜처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난 그럼 못하겠다 했더니 아니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쓴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하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짐도 네네.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번 백서야말로 저희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여실히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 네. 선거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KBS에서 볼륨을 높여 DJ도 했었던 배우 최강입니다. 멋모르던 시절 2005년도에 환경 홍보대사가 되면서 그때 환경을 사랑하는 법과 문제성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더라고요. 환경미화 체험이라든지 정크아트, 산에서 줍킹해서 작품 만드는 거 뭐든 할 때는 조금 귀찮은 것 같지만 하고 나서 보람이 엄청나고 깨끗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내게 죽지 않고 뭔가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주 크진 않아요. 내 작은 행동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겠지.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 하는 기대와 마음 정도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상 속에 텀블러 그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겠나 싶지만 그런 거 생활 속에서 잘 하고 다니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기업들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페트병이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된 게 많지 않아서 외국에서 사서 오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리수거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호남권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영남 내륙에도 짙은 안개가 형성돼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서울과 경기도 광주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에 중부지방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전주 24도, 춘천 26도, 대전 25도 등 18도에서 2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기온도 어제보다는 많이 오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침 기온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경북 내륙은 5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대관령이 2도, 태백 정선, 의성 4도대입니다. 산지 쪽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산 훈풍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요즘인데요. 낮에는 예년보다 따뜻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25도 안팎의 가벼운 더위가 느껴질 정도인데 내일은 서울 기준 28도, 모레는 29도로 주말에는 다시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더워집니다. 일교차도 계속 크니까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번 강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비 그친 뒤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경상권 해안과 제주 해안의 어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바다에는 서해상에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종료되는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예고편이란 말도 나옵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첫날에도 인터뷰 저희 연결했잖아요. 인터뷰 했었고 그렇죠. 그때 축하 많이 해주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비례대표, 그다음에 서울 강남을, 이번엔 중성동갑 3선거제에 올랐습니다. 22대 국회 입성 소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요. 물론 당선돼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책임감, 무게가 네. 더 무거워졌다 그런 뜻인가요? 네. 퐁당퐁당 3선이거든요. 18, 20, 22.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뭐 그냥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거는 사실 실감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게 많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이제 책임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초선 때부터 뵀었는데 3선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느끼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네. 자, 22대 국회가 이달 말에 개원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합격하고 나면 그 한 달이 정말 꿀 같거든요. 네. 국회의원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정말 바쁘게 지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한테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 아직도 하고 있고요. 네. 매일 아침 지하철역 출퇴근 인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행사 계속 다니고 있고 또 국회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회 들어가서 해야 할 법안이라든지 정책 준비, 공부 이런 것 때문에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또 인터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네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위가 사실상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런 것들 한 두 가지 이제 삭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이 이 부분 이제 양보한 거죠. 이번 여야 합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고 예.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고 또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영수회담 이후에 그나마 거의 유일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오늘 오르게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사실상 영장 청구권이 이제 조사기구에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다. 법에 맞지 않다 그런 이유인데 실제로는 영장 청구권이 아니라 영장 청구 의뢰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이나 다른 법에도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법리에 어긋나지 않다.
좋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는 것이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늦었지만 지금 뭐 또 통과가 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나 다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군요.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뭐 일단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첫걸음 뗄 수 있게 된 점 다행이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행정 절차 진행하는 건 정부잖아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유족들이 이번 합의안에 또 좀 동의해 준 게 이게 사실상 그 결론을 맺게 되는데 되게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행정부가 실천이나 실행,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아마 세월호 특별법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상규명을 하기를 유족들이 원하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직권조사건이라든지 영장 청구 의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족들이 또 전격적인 그런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합의안이 또 통과가 결실을? 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이 만약 법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기구를 구성을 해서 법에 따른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반면에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평행선 달리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법은 사실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 최상병 수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한 게 아닌가 이 의혹이 사실은 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은 어떤 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야당과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한 독립적인 특검이 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선 여야 합의로 합의가 이제 안 돼 가지고 만약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은 4일로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순방 출국을 막겠다는 의지도 이제 일부 드러냈습니다. 좀 강경 노선이 선명해진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절박한 사안이거든요. 최상병 특검이 지금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해외에 이제 순방 예정된 순방이지만 그걸 떠난다고 하면은 사실상 21대 국회의 최상병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21대 국회 내에 이게 반드시 좀 통과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통신 기록이라든지 증거 등이 이게 뭐 6월 7월이 지나면은 그게 다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증거 보존. 네, 그래서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를 해서 만약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시간이 매우 늦는다는 거죠. 증거가 거의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22대 국회 원구성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뭐 협상을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하튼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요.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모두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저기 당선인께서도 법사위원장 누가 물어보니까 맡겨준다면 할 저기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꼭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가져와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유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형식이나 방법에 기인한 것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 2년 만에 사상 유례 없이 거부권을 9차례나 행사를 하셨고요. 역대 대통령은 임기 5년에 그 거부권 행사가 뭐 두세 차례 정도 매우 절제된 형식으로 또 국민들과 여론을 의식하면서 행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부권을 2년 만에 그렇게 많이 행사를 한 것은 사실상 헌법에 정해진 상권 분립 원칙을 거스르고 또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를 통한 입법권의 침해와 또 어떻게 보면 입법 방해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국회에서 걸 필요가 있고 또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이제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발의하는 각종 개혁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회 내에서 제동을 걸어서 실제로 지난 2년간의 입법부가 사실상 무력화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거대 야당 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면서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민의는 그러한 입법부를 개선을 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이고 의사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하나는 국회 운영이나 그런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견제를 해야 하는 그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 그래서 운영위도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이번 총선에 드러난 국민들의 민의에 부합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네네. 있잖아요. 여튼 그 국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뭐 요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조화 균형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일방적인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야당이 갖게 되면 국회 내에서의 그 너무 일방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저 본회의 직회부라는 것도 있고 다른 수단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총선 민의라고 하더라도 이게 총선 민의가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독주하라는 게 그 총선 민의는 아니다. 이런 또 반론도 제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좀 야당을 존중하면서 야당이 그렇게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려는 그런 법에 대해서 일종의 성의랄까? 그런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난 2년간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의 그 사상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이 거부권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견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그렇게 대한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고 또 법사위를 통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통상적인 이런 국회가 운영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원성을 듣지 않았고 총선에서도 국민들의 그런 분노에 직면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정부 여당의 그런 입장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견제와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는 장치 그리고 그 법사위에 대한 그런 견제 장치 이런 것이 다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장 22대 첫 국회의장에 한 4명 정도의 중진 의원들이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40%가 넘던데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에서 균형에 있어서 만약에 여야가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국회 직회부나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난 2년간의
국회에서는 사실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은 이렇게 직권 상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절제하고 사실상 하지 않았고 이번에 최상병 특검도 야당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지금 해외 순방을 이유로 그걸 이제 지금 주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내에서 그런 견제나 균형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민들께서 지금 여론이 지금 아주 개혁적으로 생각되는 주당선인에게 국회의장을 해라 이런 목소리가 매우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다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장이 좀 더 강력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권을 지켜라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그런 높은 지지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7일과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총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장 후보군들 사이에 이른바 선명성 경쟁, 명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회의장의 균형자 조정 역할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상 국회의장이 여야를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하는 게 일종의 기계적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사실상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진 야당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국민들의 3분의 2 가량을 대변하는 그런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분의 2 가량의 야당의 입장이 사실상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야의 균형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의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설에 무게 실리고 있고 이른바 찐명이라고도 합니다.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국회의장들의 명심 경쟁까지 이렇게 강력한 이재명 체제 구축이 리더십 효율성 측면 이제 강점 있겠지만 다양한 목소리 혹시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친명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고 한 목소리로 가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다. 필요한 것보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이재명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고 공천을 하셨고 선거를 이끌었고 그 결과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내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체제에서 이번에 이제 22대 당선인들이 출범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없이 좋은 결과를 냈는데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뭐 비판의 목소리가 현 시점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그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서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열기를 대변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힘의 경우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그 선대위원장 체제로 해서 압승을 했다면은 일사불란하게 친윤 체제로 그 갔겠죠. 분위기로. 예. 그렇지만 지금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나 이런 이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네. 최근 당내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의가 총선 평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50명 출마해가지고 31명 당선됐다고 하는데요. 임원 출신 당선자들 소개하면서 축하하고 또 뭐 낙선자들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당선인에게 역사 특강 한번 들어보자.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준혁 당선인께서 그동안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그 역사 왜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그런 또 뭐 상당히 그런 역사에 관한 좋은 말씀도 또 많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명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김준혁 당선인께서
그 당선 직후에 우리 당선인들 그리고 또 수원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발언을 조심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문자도 보내고 여러 곳에서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잘못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이러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영수회담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그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총선 직후에 이미 그 변하지 않겠다는 이런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회담을 제의를 한 게 지지율이 이제 뭐 갤럽 조사에서 23% 가까이 폭락을 하고 난 직후에 영수회담을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려지책으로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로 뭐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 기조의 변환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뭐 사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한 게 없이 그대로 불통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의를 받아들이고 야당 대표와 소통하고 앞으로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기를 기대를 했지만 그런 기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은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도 앞으로 이런 회담을 또 해야 되나 만약에 이제 제의가 있다면 그런 회의감 마저 드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그래도 그 회담 직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그마한 성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전일 당선인은 치과의사로 의료인 출신이고 또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의정 갈등 의료 공백 관련해 정부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 무엇입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 청취라든지 그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이제 방향성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번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분노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양측이 지금은 거의 멈추지 않는 그런 달리는 열차가 서로 부딪히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는 거고요. 그래서 양측이 국민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 두 양쪽에서 대화와 소통이 가장 필요하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그런 그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양쪽에서 리더십을 부여하고 정권을 부여해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삐걱대는 축구행정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큰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된 조치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그 이제 K리그 1, 2가 아니라 세미프로리그 하는 K3 리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릉시민 축구단과 목포 FC와의 경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강릉시민 축구단 주장 박선주 선수가 상대 선수와 이제 헤더 경합 과정에서 충돌로 쓰러졌는데 이때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보통 쓰러지고 나면은 이제 들 것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 들고 이제 선수를 이송하기 위해 들고 가는데 굉장히 어린 15세 이하 어린 선수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선수가 피를 흘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좀 부상 정도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게 정상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아니라 일반 승합 차량이 있잖아요. 그 승합 차량에 타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 근데 구급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K3 리그가 동네 축구도 아니고요. 엄연히 공식 축구 경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K3 리그라고 하면은 이제 16개 팀이 활동하고 있는 공식적인 리그거든요. 예.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정을 봤더니 경기장 안에 제세동기 그리고 산소호흡기가 준비된 응급 구조 차량 한 대와 예비 차량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신 구급차를 2대 이상 배치하는 거는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안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축구협회나 해당 경기를 진행한 이 목포FC 측은 결국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K3 리그가 이제 산소호흡기가 배치된 그 구급 차량 한 대 이상을 대기시키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대가 구급차가 있다 보니까 이 한 대가 그 선수를 위해 이송을 한다면은 결국은 경기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송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심정지나 이런 게 또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직접 대기는 시키지만 쓸 수는 없고 결국은 예비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예비 차량은 일반 그 사무국 차량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가 걸어서 타고 눕지도 못한 채 병원까지 이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다쳤던 박선주 선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6cm 찢어진 부상을 입었는데 봉합 수술을 받고 퇴원한 상태거든요. 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라는 의료진 안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시행착오가 좀 많아서 어쨌든 간에 문제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2시간 만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선수 측 주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대한축구협회 행정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뒤에 협회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달 26일이죠. 인도네시아와의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대회에서 사실 최소 3위 이상을 기록해야 7월에 열리는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최근 또 뭐 국가대표 선임 문제 등 해서 정몽규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축구 팬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몽규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이후에도 대표팀 사령탑인 황선홍 감독만 고개를 숙였고 관련해서 정 회장 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 회장 거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를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죠? 정몽규 회장 임기가 올해까지 일단 돼 있는데 임기 관련해서 정 회장 측에서는 최근에 뭐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이제 2013년부터 축구협회장을 했거든요. 4년씩 3연임을 했습니다. 이제 4연임에 도전을 하려면은 도전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자꾸 축구계 안팎에서 들립니다. 근데 하려면은 몇 가지 규정을 맞춰야 하는데 일단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 업적을 높게 평가해서 사선에 나설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은 사선 연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 1년간 여론이 참 좋지 않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계 승부 조작 가담자들을 작년 3월에 대사면을 하려다가 여러 문매를 맞았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대국민 사과한 적도 있고요. 올해 초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 졸전 끝에 결국 이제 클린스만 감독 경질됐죠.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 본선 준비 한창이던 황선홍 감독을 A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데려와서 물론 태국과의 2연전에서 1승 1무로 마무리 지었지만 결국은 우려했던 당시에도 우려가 나왔던 올림픽 본선 진출을 그럼 어떡하냐 결국은 네네. 실패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연임 도전은커녕 지금 당장 사퇴해도 시원치 않다는 바입니다. 네. 이와 함께 클린스만 감독 후임 축구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군이 좁혀졌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일본 엔화가 역대급 약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월요일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없는 엔저, 그 파장과 대응 방안을 진격의 경제에서 짚어봅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엔화가 한때 160엔 선을 넘는 등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우선 지속적인 엔저 현상,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예, 환율을 결정하는 게 양국의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통화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차이입니다. 네. 예,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최근에 4.6% 정도 되는데 일본은 0.9%예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 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엔이 약세되고 달러는 강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센 대로 가는 거네요. 예. 자, 엔화 약세 주요 원인은 주요국 금리 인상과 차별화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정책 유지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예, 일본이 그 마이너스 금리는 탈피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혹시 인상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 그냥 금리 인상 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월간 6조 엔 정도 계속 시장에서 국채를 사주면서 아직도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엔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당국이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 시사 구두 개입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 금융당국 외환시장 직접 개입해도 그 효과가 그래서 제한적일 거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은 이런 기록적 엔저를 그럼 좀 지켜보는 상황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최근에 환율이고 물가 상승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일본이 3.9% 올랐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올해하고 내년 전망해 보니까 한 1.9%라는 겁니다. 2% 넘어야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아직도 환율이 오르더라도 일본 물가가 그렇게 안 오르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 중순에 한미일 재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에 우려 표명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 삼국 재무장관이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는데도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점을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 엔화 약세 기조를 바꾸는데 미국이 방향타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방향타 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소위 그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네. 네, 그런데 금리는 인상 안 하겠다. 네, 그런데 물가가 예상보다 너무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겠다.
예, 그러면서도 양적 축소라는 거 갖고 연준이 지금 돈을 계속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예, 걷어들이는 규모는 좀 줄이겠다. 조금 더 통화 긴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엔달러 환율이 한때 그 157엔에서 장중에 153엔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예, 미국이 금리 안 올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그 155엔 정도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 엔달러 환율은 그냥 미국이 현재는 결정한다. 특히 미 연준이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4월에 투기 세력의 엔화 매도 규모가 2조엔 넘었고 헤지펀드와 투기 세력들은 실수요에 의한 엔화 매도 압력 증폭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달 중에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진정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일본이 뭐 엔 시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 좀 개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여기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또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는 뭐 160엔 넘기보다는 한 153엔에서 160엔 뭐 이 사이에 조금 더 진정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간다면 아시아 전반적인 통화도 이제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우리 원화와 중국 위엔화 환율에도 연동되거나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죠. 엔화가 약세되니까 우리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우리 돈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일본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국 위안화도 떨어지고 아시아 통화 가치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환율 보면은 최근에 일본 엔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우리 그 중국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이 그 엔 달러보다는 위안 달러 환율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자, 엔화 가치 하락하면 뭐 대외 거래 악화라든지 성장률 둔화라든지 여행 숙지 적자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엔화 가치 급락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많다고 보시나요? 우리 돈 가치가 일본 돈 가치에 비해서 오르다 보니까 일본 우리 여행을 많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행 수지가 좀 적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뭐 수입 물가가 오르고 우리 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 긍정적인 측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수출 뭐 어제 4월 발표됐으면 아직 잘 되고 있거든요.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 그 수출 기업들한테는 우리 또 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급 엔저 터널이 계속 된다면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가 또 취약하고 타격이 클까요? 예, 수출 경합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본하고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하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선박, 기계류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또 경합도가 높다. 이렇게 뭐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굳어질 수 있다고 일각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뭐 엔저가 되고 원화 가치 떨어지면 우리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방금 전에 4월 그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전년 동월 대비 2.9% 시장 예상치가 한 3.0이었는데요. 2.9%로 2%대 접어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2% 접어들었고요. 특히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하는 그 근원 물가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2.3%로 상당히 안정되고 있어요. 조금 잡혔다고 봐야 되나요? 예, 다행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우리 소비자 물가를 2.3%, 근원 물가는 2.0%,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2%거든요. 2%에 서서히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아마 하반기에 시점의 문제지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 추이를 이제 기정사실로 감안하면 받아들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대비책을 이제 강구해야 된다고 보세요? 엔화가 약세되면은
뭐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야 되죠. 예, 차별화된 품질 이런 거를 우리 기업들이 생산해내야 되죠. 최근에 엔화가 약세되면서도 우리가 전기차 수출 잘 되거든요. 자동차 수출 네. 잘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도 팔고 아세안 시장에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LNG선, 예,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지금 조선 선박이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기차나 LNG선 이런 것들이 보여준 것처럼 차별화된 상품,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엔화 약세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은 엔화 노출 ETF 관련 상품을 평소 2-3배 수준까지 순매수하면서 엔화가 갖고 저점 찍고 반등할 거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일학개미들이 올해 상반기 순매수한 일본 주식은 1억 3,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일학개미들이 일본 주식이나 ETF 상품에 계속 투자해도 좋을까요? 뭐 좀 투자해도 되는데 많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100엔당 지금 885원 정도 되는데요. 예. 지난 10년 평균이 한 1,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100엔당. 그래서 뭐 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또 나중에 미국이 그 금리를 인하하고 엔강세 되면은 물론 저 엔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엔이 강세되면 일본 주가는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엔도 예측해야 되고 일본 주식도 예측해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차라리 우리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식을요?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두면 돈이 된다. 기록적인 엔저 현상의 주변에서 이제 너도 나도 엔테크에 열을 올리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현재 1엔당 880원 선인데 지금 엔화를 사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판다면 수익 낼 수 있는 겁니까? 예, 약간의 수익은 낼 수가 있습니다. 장기 평균이 한 100엔당 1,000원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880이니까 뭐 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환율이라는 게 늘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는 하는데 뭐 가감히 투자 그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또 엔강세 되면 일본 주가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안정적으로 일본 주가, 미국 주가보다도 우리 주가가 지금 제일 저평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주식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뭐 사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보라 이런 말씀을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서포항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동대구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진입램프 2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 광명역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광명역에서 일찍 분기점 사이 정체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산본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정체는 남사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급성장한 배달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의 점유율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너도 나도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받지 않겠다며 무료 배달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 배달이 사실 공짜는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KBS 프로그램 더보다에서 다큐 공짜라고요?를 제작한 KBS 김가람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료 배달이 이제
지금 시작됐다는 건 예전엔 소비자가 배달비를 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시키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통 3,000원 수준의 배달비를 냅니다. 3,000원. 예. 왜냐하면 이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이 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실제 배달을 하는 이 배달 라이더에게 배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소비자가 내는 몫은 보통 3,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잇따라 무료 배달을 선언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되는데요. 이 건당 3,000원씩 내던 배달비를 내지 않게 되니까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배달비를 아끼게 되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3,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예. 매번 시켜 먹을 때. 네. 자, 보통 3,000원 정도 배달비 냈는데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근데 그렇다면 이 무료 배달이 애초에 시작된 계기는 뭡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배달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때 급성장하면서 시장 규모만 26조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외식 물가도 이게 오르면서 배달 시장 성장세가 정체기에 들어선 건데요. 실제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이 배달 시장 규모가 역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계속 성장하던 과거와 다르게 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이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점유율 경쟁에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배달 시장 3위였던 쿠팡이츠가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이 무료 배달을 선언했습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요. 이 쿠팡이츠가 업계 3위에서 2위로 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결국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과 이 3위로 밀려난 요기요도 모두 무료 배달을 선언했고 결국에는 무료 배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간 이제 배달비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달하는 사람들도 이제 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무료 배달을 한다는 건 배달 플랫폼이 배달비 모두 부담한다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예. 이 먼저 배달 시장의 주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배달 시장의 주문 방식은 이 배달 라이더를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 가게 배달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이 배달 플랫폼이 음식 주문만 중개해주고 이 배달원은 가게가 알아서 부르는 방식입니다. 네. 예, 보통은 이 배달 대행 업체라는 곳에 의뢰하게 되는데요. 배달비는 모두 한 4,000원 정도가 발생하고 이 4,000원을 음식점하고 소비자가 나눠서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소비자가 얼마나 낼지는 음식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음식점이 한 1,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소비자가 한 3,000원 정도 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앞서 제가 이 소비자가 원래 한 3,000원 정도의 배달비를 낸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가게 배달이라는 건 배달 플랫폼이 주문 중개만 해주고 실제 배달은 식당이 알아서 하는데 배달비로 보통 식당은 한 1,000원 정도 낸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이 가게 배달과 말은 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체 배달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가게 배달과는 다르게 주문 중개 뿐만 아니라 이 배달까지 모두 플랫폼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앞서 이 가게 배달에서는 음식점이 이 배달 대행 업체에 배달을 의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체 배달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배달 라이더까지 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얼핏 들으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게 배달에는 없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 네.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음식값의 6.8%를 받고 있고요. 쿠팡이츠는 9.8%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배달비도 부담하게 되는데 아까 가게 배달에서는 음식점이 보통 한 1,000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 배달에서는 음식점이 약 3,000원을 무조건 부담해야 됩니다. 이번에 근데 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시행한 무료 배달은 바로 이 자체 배달 방식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무료 배달 혜택 받으려면 자체 배달 서비스로 이제 주문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 배달 서비스는 음식점 입장에서 이제 중개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고 배달비도 더 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무료 배달 때문에 주문 자체가 늘어나면 음식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한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매출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이 가게 배달의 비율이 줄고
자체 배달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출은 예전과 똑같은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고 배달비도 더 낼 수 있는 자체 배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음식점의 순이익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무료 배달이 적용되는 이 자체 배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점주 30여 명은 아예 이 자체 배달 자체를 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려서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무료 배달을 시킬수록 자영업자들 부담 커지고 결국 보이콧도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이 무료 배달 때문에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배달 플랫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우선 이 배달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은 다른 경쟁사보다는 중개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있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로 한 9.8%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배달의 민족은 이것보다 3% 포인트 낮은 6.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아까 제 가게 배달 주문 방식 말씀드렸는데, 이 가게 배달 주문 방식도 다른 배달 플랫폼과는 다르게 이 배달의 민족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또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달이 음식점 부담을 늘리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음식점주가 직접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는 부담이 적어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음식점주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하려면 아까 가게 배달 기준으로 이 4,000원 정도의 배달비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음식점이 4,000원을 다 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3,000원만 내도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을 할 수 있으니 부담이 적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네. 자, 어떻게 보면 배달 플랫폼 입장과 자영업자들 입장이 이제 엇갈리는 측면이 좀 있네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배달 음식 무료로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공짜는 말이 없다. 있죠. 네. 왠지 공짜는 없다가 오늘의 주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느낌상. 이 당연한 진리가 물론 배달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먼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쿠팡의 멤버십 구독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혜택은 이 쿠팡 멤버십 회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한 매달 5,000원 정도의 구독료, 4,990원 맞아요. 4,990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선언한 지 한 보름여 만에 쿠팡 멤버십 구독료가 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4,990원인데 이제는 7,890원으로 약 3,000원이 오르게 된 건데요. 그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달 3,000원씩 더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료 배달 혜택이 이게 혜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쿠팡 그 회원 회비라 그럴까요? 이게 매달 회비죠.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오른 게 또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자, 그다음 질문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가격이 올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국민 간식 치킨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달 국내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은 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같이 한 6,000원이 떼인다면서 치킨 값이 이제 한 3, 4만 원 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입장문이 단순히 입장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한 곳인 이 굽네치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주요 품목에 대해서 약 10%가량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굽네치킨의 인기 메뉴가 18,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이 1,900원을 인상하면서 사실상 2만 원 수준에 오르게 된 거고요. 또 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한 곳인 파파이스. 역시도 지난달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이 배달비 부담 때문에 주요 품목에 대해서 평균 4% 정도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치킨이니 아니면 뭐 냉면값이니 뭐니 뭐 값이 오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식당에서 혹은 그 업계에서 재료값이 원재료값이 너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배달비 문제가 또 끼어 있군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자,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무료 배달로 배달비 부담은 줄었지만 음식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소비자 부담 증가와는 별개로 배달 시장 자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앞서 파파이스의 가격 인상 소식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파파이스가 함께 공지한 사실이 하나 또 있는데 배달 전용 판매가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구입하더라도 매장에서 구입할 때와 배달시켜 먹을 때 이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단 파파이스뿐만 아니라 이 배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음식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배달로 팔 때는 더 비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확산하면 소비자들은 배달 주문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배달 시장 자체가 위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의 무료 배달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에게도 이 피해가 전가될 수 있고 또 이 배달 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 적정 수수료가 얼마냐 뭐 이런 논의들을 이 자영업자들과 이 배달 플랫폼들이 좀 함께 논의해서 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 김 기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그 무료 배달 이 서로 경쟁 속에 사실은 식당들도 어려운 면이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공짜라고 좋아했던 소비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부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시사제작국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의 특혜 채용을 숨기기 위해서 국회 허위 답변서를 6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군청 공무원인 자녀를 선관위 공무원으로 옮기게 하려고 선거 담당자가 군수를 찾아가서 압박해서 동의를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떨어졌을까요? 정치권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선관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월 2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